이 이야기는 해외 실제 사연을 한국 배경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서윤이다. 이름보다는 윤희로, 때로는 큰애로 불렸던 아이. 기억 속 우리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다. 1990년대 후반 복도식 구조의 낡은 건물이었고 현관문을 열면 곧장 부엌이 보였다. 그 부엌 창문 너머로는 언제나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빨랫줄에 걸린 이불, 아래층 아주머니의 화분, 가리고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남산타워의 붉은 불빛. 하지만 내 기억 속 집의 풍경은 항상 조금씩 다르다. 어떤 날은 환하고 따뜻했지만 어떤 날은 문이 닫혀 있었다. 라연이가 태어난 건 내가 6살 때였다. 그날 밤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용 알코올로 닦아댔다. 아빠는 현관에 발판을 깔고 신발 벗고 들어와야 한다는 팻말을 붙였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저 새로운 동생이 특별한 아이라는 걸, 온 집안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다. 라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다. 정확한 병명은 나중에야 알았지만 어린 시절 내가 이해한 건 단순했다. 동생은 아프고 나는 위험하다. 재채기를 하면 엄마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쟀다. 기침이라도 하면 그날 저녁 나는 가방을 싸야 했다. 윤아, 오늘은 외할머니 댁에서 자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럽고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다정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라연이를 향한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외할머니 댁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다. 낡은 연립주택 2층, 계단을 오르면 페인트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할머니는 나를 보면 늘 웃으며 말했다. 우리 윤이 왔네. 배고프지? 할머니가 호떡 구워줄까? 할머니의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TV는 항상 트로트 채널을 틀어놨고 장롱 위에는 먼지 쌓인 인형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인형들을 하나씩 내려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내가 심심해하면 오래된 나전칠기 보석함을 꺼내주셨다. 이건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요즘엔 이런 거 안 만들지. 뚜껑을 열면 자개가 반짝이며 빛을 냈다. 안에는 낡은 금반지 하나, 은빛이 바랜 브로치, 그리고 알 수 없는 언어가 새겨진 목걸이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만지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비싼 거예요? 글쎄, 옛날엔 귀했지. 지금은 아무도 안 찾아. 근데 예쁘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 보석함을 열어보곤 했다. 오래된 것들이 지닌 빛깔과 무게감,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내게는 신기했다. 그것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위로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면 엄마가 데리러 왔다. 윤아, 괜찮았어? 할머니 말씀 잘 들었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집에 들어서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 기다렸다. 거실 소파에 누운 라연이, 그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엄마, 조용히 신문을 보는 아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질문하지 않았다. 왜 나는 매번 쫓겨나는지, 왜 라연이만 엄마의 무릎에 앉는지, 왜 내 기침은 위험하고 라연이의 기침은 걱정인지. 그저 나는 조용히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연이는 자주 학교를 쉬었고 엄마는 병원 스케줄에 맞춰 하루를 보냈다. 나는 혼자 등하교를 했고 혼자 숙제를 했으며 혼자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 전교 회장 선거 우수상. 선생님은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았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기뻤다. 드디어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상장을 내밀었다. 엄마는 잠깐 쳐다보더니 말했다. 잘했네. 그런데 유나, 라연이 약 먹을 시간인데 물 좀 가져다 줄래? 나는 상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그날 밤 상장은 내 방 책상 서랍 깊숙이 들어갔다. 그 뒤로도 상장들은 계속 쌓였다. 글짓기 대회, 미술 대회, 과학 경시 대회. 모두 내 서랍 안에서 빛을 잃어갔다. 나는 그때 배웠다. 성취는 나를 보이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대신 나는 성취 그 자체를 위해 달렸다. 엄마의 칭찬이 없어도, 아빠의 관심이 없어도 나는 달렸다. 그것이 내가 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라연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병원 방문 횟수가 줄었고 엄마는 처음으로 여유를 찾은 듯 보였다. 어느 추석 명절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모, 고모, 사촌들까지. 식탁은 가득 찼고 대화는 시끄러웠다. 라연이 진짜 많이 컸다. 이제 괜찮은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조심하면 돼. 모두가 라연이를 보며 웃었다. 나는 구석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다. 이모가 지나가다 물었다. 윤희는 요즘 뭐 하니? 공부 잘하지? 네. 반에서 1등이요. 오, 그래. 대단하네. 그게 끝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윤아, 넌 참 착하다. 혼자서도 잘하니까 엄마가 안심하는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착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걸. 보이지 않는데 익숙해진 아이. 그것이 나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표를 직접 달았다. 1학년 3반 서윤. 교실 뒤편 창가 자리.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나는 그 빛을 등지고 앉았다. 엄마는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 라연이가 그날 아침 열이 났기 때문이다. 아빠는 회사에 있었다. 나는 혼자 교문을 들어섰고 혼자 교실을 찾았으며 혼자 책상에 앉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며 한 명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일어나 말했다. 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결했다. 옆자리 아이가 속삭였다. 너 중학교 어디 나왔어? 나는 대답했지만 그 아이는 금방 관심을 잃었다. 괜찮았다. 나는 관심받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고 그것을 원한 적도 없었다. 대신 나는 다른 것을 배우기로 했다. 첫 시험이 끝난 뒤 성적표가 나왔다. 전교 15등. 나쁘지 않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다. 나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빌려 문제를 풀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전교 5등, 세 번째 시험에서는 전교 1등을 했다. 집에 돌아와 성적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는 그것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잘했네. 근데 유나, 라연이 학원 등록금 나왔는데 이번 주 안에 내야 한대. 아빠한테 말씀드릴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적표는 그날도 내 방 서랍으로 들어갔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토론반에 가입했다.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이 권유했다. 너 말은 적게 하지만 글은 논리적이더라. 토론반 한번 나가볼래? 나는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첫 토론 주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이었다. 나는 찬성 측이었다. 준비 기간 동안 나는 통계 자료를 찾고 사례를 정리하며 논리를 다듬었다. 토론 당일 내 차례가 왔을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자립심을 기르고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박수가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뭔가 해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의 칭찬도 아빠의 인정도 없었지만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뒤로 나는 더 많은 것을 시도했다. 학교 신문부에 들어가 기사를 썼다. 처음엔 작은 코너 이달의 도서 추천이었지만 점차 심층 기사를 맡게 됐다. 우리 학교 급식의 영양 분석, 청소년 수면 부족의 실태. 글을 쓸 때마다 나는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방송반에도 잠깐 있었다. 점심시간 안내 방송을 맡았다. 마이크 앞에 서면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박또박 읽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 제육볶음, 깍두기입니다. 식판은 제자리에 반납해 주세요. 평범한 멘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닿는 느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열렸다. 진로 상담 선생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유나, 너 성적이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 어디 생각해둔 데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 아니요. 그냥 제가 감당하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해 가을 나는 세 곳에 원서를 넣었다. 모두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학교들이었다. 면접 준비를 하며 나는 거울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다. 저는 서윤입니다. 저는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합격 통지서가 왔다. 전액 장학생 선발 통지. 나는 그 종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는 라연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장학금도 받았어.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그래, 잘 됐네. 축하해. 그리고 다시 TV를 봤다. 라연이가 물었다. 언니, 어느 학교? 경희대. 오, 거기 괜찮은 데잖아.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뒤 나는 집을 떠났다. 기숙사는 좁았지만 처음으로 내 공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라연이의 약 챙길 필요가 없었고 저녁을 먹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 자유가 낯설었다. 1학년 첫 학기 나는 학보사에 지원했다. 면접에서 물었다. 왜 학보사에 오고 싶나요? 나는 대답했다. 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요. 합격했다. 학보사에서 나는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고 편집 회의에 참여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이 활자로 찍혀 나왔다. 기사 작성 서윤. 그 이름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2학년 때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 근처 카페였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나는 그 돈을 모았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나는 안도했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 하지만 집에 전화를 걸 때면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다. 엄마, 나 잘 지내. 그래, 몸조리 잘하고. 라연이 요즘 학원 때문에 힘들어해서 내가 정신이 없네.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곤 했다. 3학년 겨울, 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학과 게시판에 붙은 공고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경매 및 감정 전문 기업 하우스 인턴 모집. 자격 요건은 미술사, 역사학, 문화재 관련 전공자 우대. 나는 전공이 맞지 않았지만 지원서를 썼다.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래된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보석함 속 낡은 브로치와 반지를 보며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물건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는 누군가의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찾고 싶습니다. 서류는 통과했다. 면접 날 나는 정장을 입고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면접관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내 자기소개서를 읽더니 물었다. 할머니의 보석함이라 그게 진짜야? 아니면 미화한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진짜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열정은 있는 것 같네. 그런데 이 일 생각보다 힘들어. 먼지 많고 사람들 까다롭고 보수도 적어. 그래도 할 거야?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하고 싶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나 취업했어. 골동품이랑 보석 감정하는 회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윤희가 그 보석함 좋아하더니. 잘 됐다. 할머니 자랑스럽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차갑고 맑았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다. 어린 시절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던 그 불빛. 나는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곳에 서 있었다. 보이지 않던 아이는 이제 스스로를 보기 시작했다. 첫 출근 날 나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회사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좁고 낡았으며 문이 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유리문에 붙은 작은 간판을 봤다. 회사 경매 앤드 감정 오선티 시티인 에버리 피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책상 4개, 파일 캐비닛 2개, 구석에 쌓인 박스들. 벽에는 액자 없이 덕지덕지 붙은 감정서들과 사진들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확대경, 저울, 자외선 램프 같은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오셨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루페 확대경을 들고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일단 정리부터 배울 거예요. 내 자리는 창가였지만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키보드와 낡은 모니터가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정리요? 네. 우리 일의 80%는 정리예요. 물건 분류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지루한 일이죠. 김 과장은 박스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한번 열어봐요. 박스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있었다. 낡은 목걸이, 구겨진 은재 숟가락, 알 수 없는 동전들, 플라스틱 팔찌,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조각상. 나는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이게 다 뭐예요? 유품이죠. 어느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족들이 정리하다 보낸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다 우리가 찾아내야 해요. 나는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목걸이는 금처럼 보였지만 뒷면에 메이드 인 차이너라는 각인이 있었다. 은재 숟가락은 무게감이 있었지만 표면이 너무 심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동전들은 대부분 10원, 50원짜리였다. 별거 없네요. 김 과장이 웃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진짜가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날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다. 박스를 열고 물건을 꺼내고 분류하고 사진을 찍고 엑셀에 기록했다. 손은 먼지투성이가 됐고 허리는 뻐근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말했다. 첫날 수고했어요. 내일은 좀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를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 나는 손을 펴봤다. 손톱 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거칠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게 시작이구나.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물건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겼다. 금과 금도금의 차이, 은과 양은의 무게감, 진주의 광택과 플라스틱 광택의 미묘한 차이. 김 과장은 내게 루페 사용법을 가르쳐줬고 자외선 램프로 보석을 감정하는 법을 알려줬다. 어느 날 새로운 박스가 도착했다. 강서구동 김성우 유족 의뢰. 김 과장이 말했다. 이 집 좀 특이해요. 옛날에 무역업 하신 분이었대요. 집에 물건이 엄청 많았다는데 유족들이 다 정리 못하고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나는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오래된 만년필, 녹슨 열쇠 다발, 색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은 벨벳 파우치 몇 개. 나는 파우치 하나를 집어 열었다. 안에서 브로치가 하나 나왔다. 처음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작고 낡았으며 표면이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게감이 달랐다. 나는 루페로 들여다봤다. 뒷면에 작은 각인이 있었다. L, GAUTRAIT 페리스. 나는 숨을 멈췄다. 과장님, 김 과장이 다가왔다. 왜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나는 브로치를 건넸다. 김 과장은 루페로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요? 루시안 고트레이요. 아르누보 시대 프랑스 보석 장인이에요. 김 과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어떻게 알아요? 대학 때 미술사 수업 들었어요. 아르누보 파트에서 배웠어요. 김 과장은 브로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외선 램프를 켰다. 빛 아래에서 브로치는 미묘하게 빛났다. 에나멜 부분은 여전히 선명했고 금 테두리는 손상이 적었다. 진품이면 이거 최소 몇 천만 원은 할 텐데.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은 대표에게 보고했다. 대표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평소엔 외부 미팅이 많아 사무실에 자주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특별히 일찍 들어왔다. 그는 브로치를 들여다보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유족한테 연락해. 이거 감정 의뢰 넣어야겠어. 감정은 일주일이 걸렸다. 결과가 나왔다. 진품이었다. 루시안 고트레이의 1905년 작품. 추정가 4천만 원. 유족들은 경매에 넘기기로 했고 우리 회사는 수수료를 받았다. 대표가 나를 불렀다. 서윤 씨 잘했어요. 이번 건 당신 덕분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도 실력이에요.
다음 달부터 정직원으로 전환할게요.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손을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해냈다. 처음으로 내 능력이 인정받았다. 누군가의 동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서윤으로.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엄마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유나, 라연이가 요즘 학원비 때문에 고민이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 나 이번에 정직원 됐어. 처음으로 내 능력 인정받았다고. 응, 알아. 그래서 이제 여유 생긴 거 아니야? 라연이 학원비 50만 원만 보태줘. 엄마가 나중에 갚을게. 나는 한숨을 삼켰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그날 밤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는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돈도 있었다. 엄마에게 보내는 생활비, 라연이의 학원비, 할머니의 병원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회사에서 에이스로 불렸다. 경매 물품 감정에서 내 판단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고 고객들은 내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대표는 내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겼고 월급도 2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윤이었다. 윤아, 이번 달 좀 빠듯한데 50만 원만 더 보내줄래? 윤아, 라연이 유학 준비하는데 학원비가 좀 비싸. 내가 좀 도와줘. 윤아, 내 여동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나는 매번 송금했다. 말없이 조용히. 어느 날 김 과장이 물었다. 서윤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족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한참을 나를 보다가 말했다. 서윤 씨,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은 아니에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내 인생은 내 거. 그해 가을,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 아무도 모르는 통장. 그 통장에 나는 월급의 절반을 넣기 시작했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집으로 보냈지만 절반은 내 것이었다. 작은 반란이었다. 하지만 그 반란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31살이 되던 해 나는 내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다. 서윤감정연구소 SEOIUN 오센터케이션 레부. 사무실은 청담동 한복판, 작지만 깔끔한 오피스텔 2층이었다. 유리 진열장에는 내가 감정한 물건들의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형 현미경과 분광기가 놓여 있었다. 명함에는 CEO라는 타이틀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골동품 가게에서 일하는 윤이었다. 윤아, 요즘 일 잘 되지? 엄마가 물으면 나는 대답했다. 응, 그럭저럭. 그래. 그럼 이번 달에도 50만 원 부탁할게. 나는 매달 돈을 보냈다. 5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라연이의 유학준비금, 엄마의 병원비, 아빠의 생활비. 그들은 내가 어떻게 버는지, 얼마나 버는지 묻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사무실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는 완전히 달랐다. 사무실에서 나는 고급 고객들을 상대했다. 강남의 부유층 부인들이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반지를 들고 왔고 기업 총수들이 경매에서 구입한 그림의 진위를 확인하러 왔다. 나는 그들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이 작품은 진품입니다. 서명과 재질, 시대적 특징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 브로치는
1920년대 아르데코 양식입니다. 백금과 다이아몬드의 조합이 당시 유행을 반영합니다. 고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표를 건넸다. 감정료는 건당 최소 50만 원에서 시작했다. 큰 거는 1,000만 원이 넘었다. 내 통장 잔고는 빠르게 불어났다. 하지만 집에 가면 나는 조용해졌다. 유나, 저녁 먹었어? 응. 요즘 바빠? 응, 좀. 그래. 몸 챙기고. 라연이는 요즘 영국 대학 지원하느라 정신없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SNS에서 라연이는 화려했다. 인스타그램에는 카페 사진, 맛집 사진, 명품 가방 사진이 줄지어 올라왔다.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다. 언니 너무 부러워요. 라연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살아? 라연이는 답글을 달았다. 운이 좋았어.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는 그 글들을 보며 화면을 내렸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 올해 추석은 집에서 보낼 거지? 응, 갈게. 좋아. 근데 유나, 이번에 명절 음식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엄마 허리가 요즘 안 좋아서. 케이터링 시켜줄까? 그래. 그럼 고마워.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했다. 송편, 전, 잡채, 갈비찜, 나물 세트. 200만 원. 결제했다. 추석 당일 나는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선물 상자 3개가 들어 있었다. 엄마를 위한 건강식품, 아빠를 위한 와이셔츠, 라연이를 위한 화장품 세트, 그리고 노트북. 일이 있을까봐 가져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언니 왔어? 라연이가 반갑게 나를 맞았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메이크업,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왔어. 언니 힘들었지? 들어와. 거실은 반짝였다. 케이터링 음식이 식탁 위에 가득했고 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왔구나. 수고했어.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음식은 다 왔어? 응, 완벽해. 내가 준비해줘서 엄마 편했어. 나는 가방을 내 방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이모, 고모, 사촌들. 모두 라연이를 향해 몰려들었다. 라연아, 너 영국 간다며? 대단하다.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라연이가 내 쪽을 힐끗 보며 말했다. 윤희도 잘하고 있지? 고모가 물었다. 네, 골동품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 요즘 그런 거 잘 되려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식사가 시작됐다. 송편과 전이 돌아갔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먹었다. 라연이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고 모두의 관심은 그녀를 향했다. 라연아, 유학 가면 연락 자주 해야 해. 당연하죠. 엄마 걱정하실까봐. 엄마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라연이 착하기도 하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거실로 모였다. 라연이가 말했다. 언니 사진 찍을까? 오랜만에 온 건데. 아니, 괜찮아. 에이, 한 장만. 추억으로. 라연이는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사진을 찍고 라연이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언니, 노트북 빌려줄래? 내 거 고장나서 이메일 좀 확인해야 해. 응, 가져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라연이는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 30분쯤 지났을까? 거실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렸다.
이게 뭐야? 라연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내 은행 계좌. 잔고 8억 3천만 원. 최근 거래 내역 감정료 입금 5천만 원. 경매 수수료 3천만 원. 대기 중인 송금 2천만 원. 시간이 멈췄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유나 이게 뭐야?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라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이렇게 많이 벌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8억? 진짜? 골동품으로 그렇게 벌 수 있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 그동안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말할 필요 없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숨기는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가 언제 가족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제가 6살 때부터 라연이 아프다고 외할머니 댁으로 쫓겨났어요. 재채기 한 번 하면 짐 싸야 했어요. 학교에서 상 받아와도 아무도 안 봤어요. 대학 합격해도 축하는 5초였어요. 엄마가 말을 막으려 했다. 유나, 그건 엄마는 라연이만 봤어요. 제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 안 했어요. 라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나는 아팠어. 나는 선택한 게 아니었어. 나는 라연이를 똑바로 봤다. 너도 선택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도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보이지 않는 아이로 자라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미안해.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하다고요?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엄마, 미안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가 20살 때, 30살 때, 매달 돈 보낼 때마다 엄마는 한 번도 제 일을 물어본 적 없어요. 제가 어떻게 버는지, 힘든지, 행복한지. 그건 엄마는 제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제가 언니니까, 제가 큰딸이니까, 그게 제 의무인 것처럼. 고모가 끼어들었다. 유나,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나는 고모를 봤다. 고모는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10년간 뭘 했는지. 고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대학 때부터 혼자였어요.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벌고 취업해서 커리어 쌓았어요. 누구 도움도 없이. 그리고 그 돈으로 매달 집에 보탰어요. 아무 말 없이. 엄마가 흐느꼈다. 우리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엄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편하게 돈 보내주니까 편하게 받으신 거예요. 라연이가 소리쳤다. 언니,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너 없으면 우린. 라연아. 나는 동생을 봤다. 너는 이제 26이야. 성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 해. 나는 더 이상 내 ATM 기계가 아니야. 라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니가 너무해. 내가 너무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너무 참았어. 나는 가방을 들었다. 저 이제 갈게요. 엄마가 팔을 붙잡았다. 유나, 가지 마.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보자. 나는 엄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이제 이야기 끝났어요.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엄마도 엄마 삶 사세요.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었다. 가슴이 뛰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나는 이제 나야.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짐을 싸서 새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공간. 28평, 창문이 큰 거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고른 가구들. 베이지색 소파, 화이트 오크 책상, 벽에 걸린 작은 그림 한 점. 조용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볼 수 있었다. 강 위로 햇빛이 반짝였고 유람선이 느리게 지나갔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숨을 고르곤 했다. 이제 괜찮아.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첫날 밤 엄마에게서 20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유나, 엄마야. 전화 좀 받아. 이야기 좀 하자. 유나,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유나, 제발. 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꺼냈다. 이틀째 밤 라연이에게서 인스타그램 DM이 왔다. 언니, 나 진짜 미안해. 나도 몰랐어. 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사흘째 밤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유나, 가족이 뭐라고 이래? 엄마 많이 우신다. 내가 좀 이해해줘. 나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다. 고모, 저는 이해했어요. 평생을요. 이제는 제가 이해받고 싶어요. 그 뒤로 전화는 뜸해졌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부양 의무는 있지만 그건 부모님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예요.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일하고 계시죠? 네. 그럼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동생에 대한 지원 의무는 애초에 없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통장 이체를 중단해도 되나요? 네. 당신 돈이니까요. 나는 그날로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했다. 엄마 계좌로 가던 50만 원, 라연이 학원비 100만 원, 아빠 용돈 30만 원. 모두 멈췄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나는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상담센터. 조용한 방,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 씨, 죄책감 느끼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네. 매일이요. 왜요? 가족을 버린 것 같아서요. 상담사가 물었다. 가족이 서윤 씨를 버린 건 아니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담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윤 씨, 당신은 평생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나는 눈물이 났다. 아니요. 맞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경계를 세운 거예요. 그건 생존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3달이 지났다. 사무실 일은 잘 돌아갔다. 오히려 더 바빴다. 고객들은 늘었고 의뢰는 쌓였다. 나는 일에 집중했다. 감정서를 쓰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을 만났다. 일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했다. 어느 날 김 과장이 사무실에 들렀다. 서윤 씨,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김 과장은 커피를 한 잔 내려주며 말했다. 저 얘기해도 돼요? 네. 저도 비슷했어요. 가족이 제 돈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도 끊었어요. 5년 전에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처음 1년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가끔 연락해요. 하지만 경계는 유지해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4달이 지났다.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유나 할머니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윤이 보고 싶다. 한번 올 수 있어? 나는 다음 날 할머니 댁으로 갔다. 여전히 낡은 연립주택 2층. 계단을 오르며 나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재채기를 하고 짐을 싸던 날들. 할머니의 보석함을 열어보던 오후들. 할머니는 나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윤이 왔네. 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윤아,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제가요? 응. 내 삶은 내 거야. 엄마도 라연이도 아무도 뺏을 수 없어. 나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보석함을 꺼냈다. 오래된 나전칠기 상자. 뚜껑을 열자 자개가 반짝였다. 이거 윤이 줄게.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잖아요. 이제 윤이 거야. 윤이가 제일 좋아했잖아. 가져가. 나는 보석함을 받아들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다. 6달이 지났다. 라연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손편지였다. 언니에게. 나는 지금 영국에 있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언니가 보내준 돈 없이 여기 온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대출받아서 보내줬어. 처음엔 화났어. 언니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 와서 생각해봤어. 나는 평생 언니가 뭘 하는지 몰랐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항상 나만 봤어. 미안해, 언니. 진심으로. 나는 이제 혼자 해볼게. 언니처럼. 사랑해. 라현.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사무실로 확장 이전했다. 직원도 2명 고용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나는 내 이름으로 강연도 하기 시작했다. 골동품 감정의 세계. 오래된 것들이 말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경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 삶을 선택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강변을 걸었다. 저녁 노을이 강 위에 비쳤다.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를 데리고 걸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유나 엄마야. 네.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다. 유나,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저도 아직 정리 중이에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알겠어. 엄마 기다릴게. 언제든 연락해.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용서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분노도 조금씩 식고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걸.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저녁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 집, 내 공간, 내 삶.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